최근에 보면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좀 상당히 뜨겁잖아요. 네. 3년 전에도 좀 그랬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한번 훅 가라앉고 그랬는데 3년 전과 지금 다른 양상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3년 전과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한 세 가지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아, 네. 첫 번째는 이 돈의 성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3년 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네. 연말에 2천만 원 가까이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20배 넘게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셨던 시기였고 2021년 지금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가 먼저 시작했다기보다는 기관 투자자나 어떤 기업들이 네. 어떤 그 자산의 일부를 네. 비트코인 투자하는 이런 좀 돈의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일맥상통하기도 하는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아 중심에서 비트코인 거래나 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된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네. 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얘기는 네. 같은 비트코인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1,000만 원이 거래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1,400만 원, 1,500만 원이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김치 프리미엄이 몇 %다 뭐 이런 뭐 얘기 40%, 있었잖아요. 50%까지 과열됐다 했던.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프리미엄이 네. 같은 자산들이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그만큼 한국 쪽에서의 과열이 됐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네.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주 거래 시장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큰 거래소인 뭐 코인베이스나 이런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2017년도는 어떤 부분에 주목했냐면 어떤 미래의 화폐적인 속성으로 주목을 했어요. 이게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네. 화폐가 될 자격이 있냐 없냐.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8년도 초에 네. 유시민 그 전 장관님이 그 JTBC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때 정재승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이랑 교수님도 나오시고 얘기하셨잖아요. 해서 네. 굉장한 많은 이제 그 네, 서로의 네, 토론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거는 뭐 사기다, 네. 화폐가 될 수 없다라는 네. 강력한 논리들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 사실 그 부분들이 또 국민들에게 굉장히 공감을 또 얻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2021년도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미래 화폐적인 속성보다는 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을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네.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또 많아지다 보니까 네.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어떤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17년도와 지금이 바뀐 좀 큰 세 가지가 아닐까. 교수님 그러면 네. 그 가상화폐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있지만 네. 뭐 투자를 안 하고 있거나 관심만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모를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뭐 가상화폐의 대표작격인 그 네. 비트코인의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비트코인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네. 그 암호화폐라고 네. 생각하면은 일단은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를 분산 저장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어떤 거래 내역들을 하나의 서버에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개의 컴퓨터에 분산해서 보관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여러 개의 컴퓨터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만여 개 정도의 어떤 컴퓨터 저장 장치에 네. 분산돼서 보관이 되는 것이고 네. 그렇다 보니 해킹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만여 개를 다 해야지 되니까. 만약에 다 해야 되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 된 룰이 있어요. 적어도 50% 이상의 네. 컴퓨터를 해킹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바꿔놓으면 이 값이 진짜다라고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적어도 그래도 50%, 네. 만여 개가 돼 있으면 그럼 5천여 5,000 개는 네. 해킹해야 되니까 아유.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불가능하다라는 그래서 게 해킹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데이터를 조작할 수가 없다. 네, 네. 자, 참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근데 뭐냐 거기서 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자, 그 만여 개의 컴퓨터의 어떤 컴퓨터의 성능, 그런 그 뭐죠?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이 공짜로 제공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전기도 들 것이고 그 어떤 그래픽 카드에 어떤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컴퓨터 네. 설비에 대한. 네.
자, 그 만여 개의 우리가 노드라고 불러요. 그런 분들을 노드에게 보상으로 줍니다. 비트코인을. 네. 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비트코인이 보상 용도로 나온 게 비트코인이다. 네. 그게 이제 또 한 번 더 들어가면 블록체인은 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가 컴퓨터 가상의 공간에 하나의 블럭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네. 그 블럭 안에 우리가 주고받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기자님께 비트코인을 하나를 보냈어요. 보내면 하나의 거래 내역이잖아요. 네. 거래 내역이 이 블럭에 담기는 거예요. 네. 네. 얼마만큼 담기냐? 이 하나의 블럭에 1메가바이트만큼 담깁니다. 1메가바이트요? 1메가바이트면 몇 개 정도의 거래 내역이 담긴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1메가면? 한 뭐 1,500개에서 2,000여 개 평균적으로. 많이 담기네요. 네. 1,500에서 2,000개. 1,500개에서 2,000여 개의 거래 내역만 네. 하나의 블록에 담겨요. 네. 또 만약에 더 많은 거래가 생기면 그 다음 블록에 담겨야겠죠. 많은 블록이 필요하겠죠. 네, 그럼 갈수록. 거래가 막 많아지면 네. 이제 블록이 다음 블록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블록에 거래 내역이 담기는 거예요. 네. 이 거래 내역이 담긴 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여 개에 다 나눠서 똑같은 것이 복사해서 이제 보관이 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10분이 네.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그 거래 내역이 많으면 그 다음 블록이 만들어질 때까지 10분이 걸리니까 10분 동안 거래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비트코인으로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는다. 결제하면 바로 결제가 돼야 되는데 10분이 걸린다. 이게 말이 되냐?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화폐 용도로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그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네. 시간도 걸리지만 그 10분이라는 동안 가치도 또 변하잖아요. 가치도 바뀌죠. 그렇죠. 네. 여러모로 이제 어려움이 있죠. 10분 전에 얼마였는데 10분 네. 뒤면은 그러면은 내가 결제하는 순간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제 돌아가는 순간을 할 것이냐 네네, 기준을 맞습니다. 적용하기가 애매해지는 네.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 탄생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몇 개가 나오냐? 이게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2,100만 개. 2,100만 개만 발행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다. 그럼 그건 비트코인만 그런 건가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만 그런 비트코인만 거죠. 그런 거죠. 다른 코인들은 여기서 각자의 어떤 코인마다 성격에 따라서 좀 이제 튜닝을 합니다. 쉽게 네, 얘기하면 네. 자기에 맞는 형태로.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2,100만 개로 보시면 되고, 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4배 정도 많은 수량이 발행이 되게 돼 있어요. 네. 너무 적게 발행된다. 발행량을 늘리자. 또 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네. 1메가밖에 못 담으니까 거래 속도가 느린 거 아니냐. 거래가 몰릴 때 네. 더 많은 용량을 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 1메가바이트가 아니라 8메가바이트 늘려서 블록의 용량을 키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비트코인의 기본 속성을 가지고 요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다른 코인에서 좀 계산해서 나오고 좀 부족하다 하는 것들을 나오고 네. 그렇게 나오지만 네. 가치가 왜 비트코인보다 덜하냐. 네. 우리가 뭐 그 모나리자의 어떤 그림 같은 경우도 원본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원본이 가지는 그 파워와 네트워크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보다 기능을 조금 더 좋게 한다고 그게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네. 사람들이 이미 비트코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뭐 비트코인과 어떤 알트코인과의 좀 관계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일단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게 연상이 되잖아요. 맞아요. 특히 올해 들어서 뭐 60% 이상씩 오르고 했는데 그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CEO의 한마디 때문에 네. 비트코인 가격이 훌쩍 올랐다가 또 한마디 때문에 다시 또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 2월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5만 달러도 돌파를 했고 네.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 돈으로 한 1,100조? 네. 그 정도 1,100조 원 정도 되는 건데 그런 변동성이 좀 많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네네네. 먼저는 변동성이 큰 자산인 건 맞다. 그걸 네.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 변동성이 크냐라는 건데 다시 생각해 보면 금은 5,000년의 기간 동안 네. 이제 인정을 받아온 자산이고요. 우리가 한 주식 같은 경우는 아마 1600년도, 1700년도부터 주식시장이 만들어졌죠. 네덜란드에서부터. 네. 벌써 몇 년 됐나요? 1700년도부터라면 거의 한 뭐 그래도 400년 정도 됐죠. 네네. 그리고 한국의 주식시장도 1970년도부터 주로 이루어졌으니까 한 그것도 40년? 한 50년? 2020년이니까 50년 된. 근데 비트코인이 몇 년 됐냐면 아시겠지만 2009년부터 이제 10년을 10년. 조금 넘은 네. 자산이에요. 네. 이제 10년을
좀 넘은 아주 걸음마 단계의 자산인데 얘가 꿈꾸는 비전이 너무 큰 거예요. 뭐 미래 화폐가 된다는 둥, 금을 대체한다는 둥 네.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어떤 시가총액 크기 대비해서 너무 많은 관심들을 받는 거죠. 우리 뭐 미디어만 보더라도 네. 국내에 블록체인 관련만 전문으로 취재한 미디어가 이미 10개 가까이 돼요. 10개나 돼요? 뭐 좀 줄어들었지만 6개, 10개. 네. 특정 기술에 이렇게 전문 미디어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네. 하나의 자산, 하나의 이 기술에 쏟아지는 관심들이 보통이 아닌 거죠. 지금 뭐 그 비트코인이라는 걸 뭐 어디가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시총 대비 너무 크다. 너무 네. 많은 관심을 받는다. 그러다 네. 보니까 관심이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 이 작은 시가총액이 계속 등락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만들어지는 자산이다 보니까 가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시장에서 형성이 정립이 덜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의 매출, 기업의 수익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있고 네. 기업의 가치 평가를 통해서 어떤 예상 주가나 목표 주가를 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과 목표 주가 사이에서 가격은 이제 형성이 되는 거겠죠. 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가치 평가 자체가 아직은 시장에서 합의하는 수준에서 형성되지 않은 게 좀 그런 부분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오르기도 했다가 네. 또 아니면 떨어지기도 했다가 분명 이 말을 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미디어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자산인데 미래에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가진 자산이고 그런 이제 막 만들어진 자산이다 보니까 가치 평가 기준도 정립이 크게 안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는 가치 변동성 같고 이것이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어떤 평가 기준들이 계속 좀 고도화가 되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커지고 네. 하다 보면 변동성은 계속 뭐 조절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따지고 보면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모를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쵸. 그에 네.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이제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잖아요. 네네네. 게다가 최근에 조정을 거쳤으니까 이제 9천억대로 떨어지긴 맞아요. 했을 텐데 네네네. 금이 사실 그게 100조 달러더라고요. 시가총액이. 금이 정확히 표현 10조 달러. 10조 달러. 네네, 맞아. 네네, 10조 맞아요. 달러. 네네. 네, 금이 10조 달러이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러니까 CNBC에서 네. 그 미국의 한 소프트웨어 이제 회사 CEO가 네. 그분은 원래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비트코인을 사라고 투자를 하라고 맞아요. 권유했던 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네. 마이크 근데, 세일러라는 CEO. 네. 마이크 셀러 그분이 100조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갈 것이다. 네네네. 라고 이제 그렇게 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기도 했는데 사실은 뭐 지금은 미국에서 기관 중심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를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미국 내에서도 네. 좀 엇갈리기도 하고 맞아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회의적이고 또 이제 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 뭐 은행 총재나 이런 분들은 또 회의적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네. 투기적인 자산이다.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그렇죠. 저희 네. 뭐 한국은행 총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변동성이 가장 큰 저거긴 하고 사실 비트코인보다 더 큰 변동성을 가진 그 암호화폐들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건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네. 어떤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고 네. 비트코인의 자본이 흘러 들어온 거고 네. 비트코인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다른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들, 가상화폐들까지 폭등과 폭락을 등락하는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실제로 그 우리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뭐 수천여 개가 있죠. 네. 뭐 정확히 집계는 안 됩니다만 뭐 코인마켓캡이라는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 한 6천, 7천여 개 정도의 암호화폐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있어요. 네네. 6천, 그리고 7천여 개. 그 암호화폐들이 네. 어떤 회사의 우리가 말하는 주식처럼 지분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떤 사용성만을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위험하죠. 가치가 없는 코인들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코인들이 뭐 우리가 하루에 수십 프로씩 뭐 등락을 하는 걸 보고 네. 유혹이 돼서 투자를 하는 거는 정말 그 면도칼을 가지고 저글링을 한 것과 같다.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너무 살벌한데요. 네, 면도칼.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OBS